높이 130m, 축구장 2개보다 넓은 초대형 해양 구조물, 수심 500m에서 땅속 8,500m까지 뚫어 석유를 캐내는 반잠수식 시추선입니다. 지난 2011년 대우조선해양은 이 시추선 4척의 건조공사를 노르웨이의 시추선 운용회사로부터 수주했습니다. 송가 프로젝트라고 불린 이 사업은 총 수주액이 2조 4천억 원에 달해 대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황금알이라고 믿었던 이 프로젝트에서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조 원대의 손실을 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늘어났고 인도가 늦어지면서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좀 덜 되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다가 보니 그것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곳곳에서 손실이 불어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무려 5조 5천억 원의 적자를 발표했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급기야 공적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0년 2조 9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 공적 자금 수혈입니다. 이 회사의 손실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국가적인 손실을 감안했을 경우에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서 정상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하나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일단 회사를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되는 돈이 결국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은 외형상 초우량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2014년 경쟁업체가 조단위 적자를 낼 때도 대우조선해양은 4천억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믿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샀고 거래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조선주들이 적자나 대규모 손실을 볼 때도 튼튼하게 영업이익을 내면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고 그래서 믿을만하고. 그런데 사장이 교체된 지 2달 만인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갑자기 3조 원대의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부실 기업이 된 겁니다. 많이 수출하던 게 삼성이나 현대보다는 좀 늦었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가 뒤에 터진 거거든요. 이거를 뭐 숨기거나 뭐 감췄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수조 원의 손실이 정말 갑자기 생긴 걸까?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주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회계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적자 5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4천억 원대 흑자라고 했던 2년 동안 사실은 수천억 원씩 적자가 났던 겁니다. 저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잘 못 챙겨서 지금 손실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뭐 그분들도 뭐 회계적인 숫자에 안 놓칠 수 있지만 업종 전문가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전문가들은 대우조선과 담당 회계법인이 막대한 적자를 숨겨온 게 고의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보고서를 분석하면 매년 꾸준히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회사의 고가는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되게 3년 연속을 지표로 삼는데 3년 연속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다. 그럼 이 회사가 계속될 가능성, 계속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회계감사 기준이 그렇게 있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로도 알 수 있는 부실을 회사도 회계법인도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실제로 그런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라면, 몰랐다라면 그건 무능의 극치인 셈이고, 알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어떤 지탄받아 마땅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무능과 어떤 총체적인 부실의 어떤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말 몰랐을까? 2014년 당시 고재호 사장은 이사회에서
일부 사업에 큰 손실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 개의 프로젝트가 대규모 적자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 가능합니다. 걱정하시는 빅 서프라이즈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연임이 좌절된 뒤 구 전 사장은 갑자기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일부 제품의 생산이 예정 기간보다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금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만들기 힘든 부분도 있고 기술력과 관리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적자를 공개했습니다. 고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부실을 알고도 숨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때 털어내지 않으면은 회사가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 파산 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임 사장이 공표를 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연임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그렇게 실적이 나빠진 걸로 나오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대주주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산업은행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등 주요 임원을 산업은행 출신이 맡아왔지만 그 누구도 부실 지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몰랐다는 거는. 분명히 감사위원장도 보냈고 다가 있었는데 몰랐어? 그래서 산업은행이 사장도 뽑고 임원 인사도 개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난 책임 묻다? 지가 왜 맡아? 또 외부를 쓰든지 그래야지.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도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물러날 때 5달치 급여와 임기 3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2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회이사들 역시 2014년 기준으로 대기업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평균 6,600만 원의 연봉을 챙겼지만 정작 회사의 부실엔 깜깜이었습니다. 소홀한 관리 감독 속에 무리한 저가 수주를 계속해온 것도 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수천억을 저희가 낸 가격에서 다운돼서 들어온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면 저중에서도 이제 돈이 안 남는다는 거 아는데 거기서 더 치고 들어오니까 회사가 운영이 되나 싶을 생각이 들죠. 저희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눈에 들기 위해 내실보다는 실적 부풀리기에 목을 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계속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의원님도 하고 싶고 수주를 얼마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평가되는 그런 잘못된 평가가 있었던 거죠. 경쟁 업체들도 수주가를 덩달아 낮췄고 이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 전체가 공멸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혼자 살자고 저 가게 치고 들어오면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자는 거죠. 어떻게 손 놓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이. 조선업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유가 회복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선업계를 무리하게 지원하기보다는 규모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엄청난 고정 비용이 들어간 형태로 독과점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가 매우 주도적인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러한 손실 구조 하에서의 과잉 설비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국책은행이 부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 이런 영향을 받는 어떤 국책은행들이 어떤 구조조정으로서 자르는 것보다는 더 투입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에 이 모티베이션이 셉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구조조정이 이제 미적지근해지는데요. 그러다가 뭐 살아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주 최악의 상태로 치달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에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 조선업체의 존폐 여부에 따라 한 지역 경제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새벽부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출근 시간 거제도의 도로는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는 대형 버스들로 가득합니다. 거제도 인구 27만 명 가운데 조선소 근로자는 8만 4천여 명. 이들의 가족까지 20만 명 이상이 조선업체의 의지에 생계를 꾸려갑니다. 조선업은 우리 거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조선소의 승패가 우리 거제시가 살아가는데 승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역 상권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바로 앞에 있는 이 음식점은 단체 회식은커녕 점심때도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아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10시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철저히 작업해가지고 10시 되면 그때까지 우리 한 팀도 못 받는 서다요. 경남 고성에 자리 잡은 중소주선소.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이곳은 원청업체가 수주를 하지 못하면 100여 명의 직원이 일손을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수주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물량이 끊어집니다. 여기 한 120명 직접 인력만. 뭐 간접 인력이면 절단 가공해 오는 데서 다 하면은 150명이 이걸 만들고 있는데.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대우조선해양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게 이 지역의 여론. 전문가들은 조선업계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역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 조정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과잉 설비, 과잉 자본 문제는 해결하면서 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산업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제시 역시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광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된다면은 그럼 조선하고 관광이 맞물려 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100여 명은 분식회계와 불투명한 경영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대우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익으로 잡았던 회사가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사실은 뭐 몇 조 원의 부실이 있습니다라고 뒤집는 거나 그것을 적정하다라고 인정해준 회계법인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세계를 선도하는 조선업체라는 자부심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무리한 경영이 불러온 대우조선해양의 위기.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구조 조정과 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